네, 대변인입니다. 원래는 오늘 알콜레오를 찍어야 될 순서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울산에 또 갈 일이 있고, 또 목요일에는 법조 출입 기자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촬영 일정이 좀 안 나서 오늘은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면, 제가 법무관 시절을 포함하면 한 15년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사건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좀 이와 관련돼서 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해서요,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도에 재판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형사사건이고요.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미 성인이 된 저희 의뢰인이 10년도 넘은 고등학교 때 살고 있던 지방에서 전학 온 나이 어린 후배와 이제 어울려서 지내다가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된 거였죠. 별다른 문제가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10년이 넘게 흘러서 그 여자분이 고소를 한 거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 증거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목격한 거, 경험한 게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그 진술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후 사정을 가렸을 때 특별히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유력한 증거로서 채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건은 제가 1심부터 맡았던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부터 맡았어요. 근데 1심에서 담당했던 변호사님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무죄를 자신했었지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피디님 그 얘기 드린 적 있죠. 알리바이와 관련돼서 이걸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 건과 관련돼서 제가 이거를 수사 단계부터 수임을 했다고 하면 이게 고민됐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억도 가물가물한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은 우리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거에 대한 성폭력의 주장밖에 없어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D님이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의하였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어떤 지점이 고민되냐면, 만약에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고 하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런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성폭력이 아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여전히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대로 그 당시 어렸고 같이 좀 호감이 있어서 어울려서 놀다가 그 여자분이 살고 있는 집에 간 거예요. 친척 집이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 동네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전학을 온 거예요. 그 시골 마을로. 그래서 그 이제 친척 집에서 그 친척이랑 친척 어른이랑 이 친구만 살고 있었는데, 어울리다가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의뢰인은 10년 넘게 그 일을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수사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사실대로 얘기했죠. 다만 강제는 전혀 없었고 폭행 협박도 전혀 없었다. 근데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좀 전반적인 기조가 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강간은 그냥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이후에 한 거를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는 게 강간이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대놓고 먼저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행동을 쓱 하는데, 여자분이 좀 몸짓이나 말이 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노가 아닌 거일 수도 있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이제까지는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이후에 정황들도 봤겠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노라고 말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나중 돼서 나는 동의 안 했어요 라고 했을 때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간간히 성립된다고 저 보거든요. 특히 이제 미성년자나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그리고 이제 업무상 지위를 받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죄 인정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유죄 인정되는 그 허들이 되게 낮아진 느낌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친구의 진술밖에 없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소심을 맡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울렸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그 지역에 갔어요. 가고 그 친구들로부터 어울렸을 때 그 얘기들 다 듣고, 그리고 증인으로도 내세우고, 그리고 이 피해자 진술에 믿기 어려운 점을 엄청나게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작성했던 변론 요지서거든요. 그때 아주 제가 무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한 20장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는 1심에서 이제 이루어진 증인 신문을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가벼이 배척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 증인을 채택해서 들었던 1심 판사님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항소심 입장에서는 배척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가 만들어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은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구체적 신빙성과 관련돼서 처음에 두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관련돼서 그 진술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면이 있고 경험칙에 반하는 면이 있다. 그 친척이 집을 비우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그 1심에서 그 친척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집을 비우게 된 경위가 피해자 본인하고 너무 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친척이 막 남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막 주의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이 사건을 잊고 난 이후에 바로 뭐 문제를 삼았던 게 아니라 다른 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 친척이 너 더 이상 안 되겠다라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뭐 중요시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 피해자 그 당시에 성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두고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들을 제가 조목조목 지적해서 반박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한 거였다. 거짓말을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합의하에 이루어졌는데 그걸 강제였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면 통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금전적인 부분이죠. 소위 말하는 꽃뱀. 근데 나이를 감안하면 그러기 어려웠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정신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오기 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좀 착각을 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부분을 착안했었고,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2명을 고소했어요. 우리 의뢰인 말고. 그러면서 우리 의뢰인에 대한 피해 사실과 동시에 이 다른 남자에 대해서 고소를 했을 때 우리 의뢰인은 그런 적은 있지만 합의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남성분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택이 완전히 갈렸죠. 근데 그렇다고 따지면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뭘 보통 물어보냐? 그러면 본인이 그 사람이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신체적인 특징, 그 상황을 경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었나요?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또 다른 남성은 몸에 특징이 있었다는 거야. 성기를 수술을 해서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를 좀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걸 통상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다고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당신 혹시 그런 적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했죠. 의사에 의해서. 근데 놀랍게도 성기를 성형한 흔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혐의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주목했던 건 재판장님께도 아주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피해자가 동시에 아주 예전의 일을 고소했고, 그리고 이 하나의 일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났어요. 그럼 동시에 이루어진 A와 B라고 하면 B에 대한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인데 A의 진술은 진실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아주 강력하고 현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무죄를 좀 확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재판부에 이 정신병원에다가 사실조회를 좀 신청하도록 허락해달라. 도대체 어떤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지. 근데 좀 고민이 됐던 지점은 만약에 거기서 망상, 착각 이런 게 안 나온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망상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나오면 완전 유리한 게 되겠죠. 그럼 신빙성을 배척하는데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됐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불리하게 사실상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우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조회를 했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망상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망상이 나오지 않았어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진술을 등가하게 놓을 수는 없는 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른 고소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고 이런 부분들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여전히 인정하면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지금 판결문을 갖고 있지 않지만 판사님이 그 내용을 거시했어요. 우리가 신청한 그 사실조회상으로 피해자가 망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러니까 망상이 없다고 봤을 때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제가 물론 1심부터 맡은 건 아니었지만 이 건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뒤집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재판부도 그 기회를 좀 충분히 부여하시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는 이 정도의 진술, 그것도 믿기 어려운 진술을 가지고 유죄가 인정되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모르죠. 인간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10년 전에 그 사건이 성폭력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정도의 증거만 갖고는 유죄가 인정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입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10년 전에 누군가 있었던 일을 강간으로 고소된다고 하면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판결에서 비슷한 취지의 판시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이건 원칙론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리거든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에요. 모호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부분을 아주 명확히 다룬 대법원 판례인데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실무에서 보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모호한 사정이 있는데도 세간의 이슈가 되는 사건은 엄격하게 지켜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판시가 있냐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 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저는 이 판결 보면서 이 판시상이 너무 반갑기도 하거니와 사실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리 같기도 하거든요.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고 나는 그냥 내가 억울한 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뿐인 건데 내가 억울한 거를 내가 신청한 증거나 제출한 증거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사건에 빗대어 보면 상대방이 정신병력인데 그 중에 망상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있었다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겠지만 설사 망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게 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시는 약간 그런 취지였어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한 80의 노력을 하면 평균적이라고 할 때 95 이상의 노력을 했다고 좀 자부해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서 제 손으로 그 무죄를 받아서 그분을 풀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좀 마음속에 좀 아픈 손가락 같이 남아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 판결 보자마자 그 사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한 사건들, 여전히 좀 억울한 사건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해요. 판사님들이 알아서 다 판결을 잘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중요한 증거들은
식재료고 이걸 가지고 요리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요리를 제공해서 설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압박, 겁박 같은 느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런 법리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유죄 쓸 거야? 패소 판결할 거야? 하고 좀 압박을 해야지만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걸 염려한 판사님들이 긴장해서 판결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전문가로서 뛰고 있는 필드에 관한 얘기보다는 요새는 계속 뭐 공부에 관한 얘기나 뭐 또 술 한잔 하면서 떠드는 모습 좀 보여드렸는데 제 전문 분야에 관한 얘기 한번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그 루틴을 지킬 텐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 번씩 중간중간에 넣는 영상도 한 번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가급적이면 재밌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